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엔 애매한 것들, 한국 원전 회사들이 체코에다가 원전을 수주했다고 해요. 수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언론들은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호재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코가 유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저가 수주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되게 싸잖아요. 중국보다도 더 낮게 가격을 입찰을 해가지고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GS건설이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슈가 됐던 거를 지금 와서 까보니까 너무 덤핑 수주를 해가지고 오히려 수주를 한 게 비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재밌는 포인트 또 하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애 낳고 키우기 제일 좋은 나라래요. 왜냐? 신생아 사망률 낮고 병원 많고 학교 많고 미취학 아동 없고 문맹률이 엄청 낮아서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사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뭐 애 낳기 편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힘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힘든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낙관적인 부분을 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애 낳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저는 기사가 된 게 웃겼어요. 출산율 꼴찌 전북인데 전담기관이 이유를 모른답니다. 저는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게 웃긴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유를 아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산율이 이 꼴이 낮겠습니까? 어차피 다 이유 모르는데 전담기관이 이유 모른다고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그 와중에 지금 대졸자 400만 명이, 지금 제일 어린 대졸자가 2000년생인가요? 2000년대쯤에 한 60만 명 태어났거든요. 50, 60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그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400만 명이 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년치 인구가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많이 논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젊은 사람이 영업이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또래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분들 중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업이 더 힘들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참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적 캘린더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의 실업률이 2.8%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의 실업률 지표 자체는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냐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집계해야 되는 의미가 조금 있는데, 한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 자체가 되게 경직되어 있는 고용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업률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취직을 많이 하는 이슈도 있으면서 실업률이 또 낮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실업률이 2.8%라는 거는 정말로 완전 고용이라고 할 만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 보이나요? 아니죠. 대졸자 400만 명이 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2.8%라는 실업률은 좋아 보이지만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실업률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 동향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볼 게 아니라 고용 동향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얼마나 늘었는지,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사실 65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이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년쯤 전만 해도 남자들만 사회에 진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이 남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었지만 20년 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억압되어 있던 사회다 보니까 20년 전에 2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허리는 40대, 50대 남자들입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면 40대, 50대 남자들이 지금 취업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실업률 지표를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이 실업률만 볼 게 아니라 통계청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고용 동향을 쭉 훑어보시면 거기서 또 새로운 데이터, 어떤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가 78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8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78불까지 떨어져 있는데, 모든 문제는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공급 사이드에서 생각해 볼 만한 힌트를 제공해 주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이 되게 재밌어요. 중국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입이 중국이 많이 줄었는데 심지어 수입을 줄이고도 재고가 남아요. 재고는 늘고 있습니다. 중국 13억 인구의 수요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인구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원유 재고보다는 중국의 수요 사이드의 문제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국의 침체가 점점 장기화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유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연말까지 쭉 이어지면서 유가가 7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고 그래도 수요는 좀 견고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3.5%로 동결을 했고, 동결을 하면서 했던 멘트가 우리가 이제 물가가 2.4%로 꽤나 낮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앙은행은 정책 목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물가입니다. 안정적인 물가라 하면 대충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장 지향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잖아요. 재밌는 포인트가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는 GDP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봐야 GDP에 그게 포함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공인중개사 간의 거래, 그 거래에서 부가세를 내는 거,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치면서 그 법무사한테 내는 비용들, 이런 거는 이제 GDP에 산입될 수가 있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GDP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오로지 부동산에만 자본이 몰빵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 자체가 금리 낮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생아 대출과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몰빵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금리를 낮춰버리면 지금 이게 GDP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만 몰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주가가 오르면 나아요. 왜냐면 금융권 종사자는 되게 많다 보니까 금융권 종사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GDP에 산입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GDP에 전혀 산입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 요 두 가지 변수에서 물가에 대한 변수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변수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집값이 들썩이는 것과 미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유럽의 정치 상황, 제가 이전 이슈들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였는데, 기자들은 금리 인하 깜빡이 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의 기대이기도 하겠죠.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니까 그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1번 이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근데 증권시장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였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에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고요. 30년물 국채 입찰은 기존 수치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약간 부진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요건 또 이제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는데 요때는 또 이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5.1%를 예상했는데 4.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줬고요. 중국 GDP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원래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부채를 지면서 그걸로 성장을 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부채를 져가지고 그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게,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같은 빚이어도 부채 비율은 낮아지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가의 성장 과정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00~300%에 달합니다. 국가랑 기업 부채, 민간 부채를 다 합쳐서요. 거의 300%에 달하는 그 부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이자율도 대략 연 3% 정도 되니까 300%의 부채를 감안하면 GDP 대비 한 9% 정도의 성장은 해야지 말이 되는 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를 녹일 수 있는, 부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는 중국의 성장이 신흥국이니만큼 5% 이상은 계속 성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중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광의통화 증가량, 광의통화가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통화량이 5%씩 증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자체가 신생아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CPI는 2%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요, 제가 다다음 주에 이슈로 준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하를 했어요. 요 인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2%예요. 근데 LPR 금리는 1년짜리 대출입니다. 1년짜리 대출이 3.35%인데 10년물이 2.2%라는 점에서 중국의 불경기 수준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다음 주 이슈 리뷰로 준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0.1%인가 나왔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3밀리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 마이너스 0.2%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을 했고 내수 부진이 제일 큰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GDP 발표가 있겠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물 국채 입찰, 미국의 PC 물가 정도를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밝은 만큼 미국의 일자리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고 한국의 산업생산,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유럽의 CPI,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주에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통화정책회의를 할 거거든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집중해서 봐야 될 때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